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DSR이 그 목까지 찬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네. 금리를 설사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출 받은 액수가 너무 많아서 한국 가계 같은 경우 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예. 가계는 대출 기준으로는 음. 사실상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DSR 요즘에 개별로 주담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다 30% 중후반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 내년에 스트레스로 얹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대출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만한 체력이 이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한 달의 그런 흐름도 중요한데 좀 더 긴 시계열에 걸쳐서 현재 주택이 어떤 레벨이고 그리고 우리 주택 수요가 어떤 레벨이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지금 작년에 20 몇 퍼센트 하락을 하고 올해 지수 기준 10%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재하락세에 다시 진입을 했긴 하지만 소득 대비로 계산하면은 여전히 매우 높거든요. 소득 대비로 계산해 네, 보자. 그리고 특히 서울의 고가 주택이 가장 비싸요. 그 그렇죠. 소득 대비로. 예. 지금 내려왔지만 자기 소득 대비 5분위 기준으로 5분위 주택 가격을 계산하면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 있냐? 연봉 한 1억 2천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5분이면. 그건 그죠? 5분위 평균이고 서울의 네. 5분위는 그거의 40%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네요. 네, 거의 예. 그 가까이 1.8억 되시는 분인데 1.8억. 네, 그분들의 PIR의 15배거든요. 30억 정도 되는. 네, 거의 그 정도가 서울의 최고가 네, 주택. 서울의 최고가 상위 20% 주택. 아. 근데 소득이 상위 20%인 분들이 15배를 현재 DSR 40%는 못 사세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자기 소득의 그 13배까지가 한도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금리가 좀 올라가면 11배고요. 그래서 현재 그 4분위, 3분위는 다 조정됐는데 예. 그 가장 높은 분위 주택이 아직 조정이 안 됐거든요. 고가 주택.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앞으로 압구정. 네, 그런 고가 주택이 네. 수요 위축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주택 지수를 끌어내릴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해서 뭐 KB에서도 그랬고 그런 그 랜드마크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 부동산 114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제 상방일 때는 그렇게 쭉 올라가면 다른 아파트들 중가 아파트라고 하기는 고가 아파트인데 자우지 한 15억대 아파트들이 또 이렇게 가고 그 밑에 아파트들이 가고 빌라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상승기에는. 예. 하락기에도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버텨주고 있었다면 이게 꼬꾸라지면 나머지 가격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A, B, C, D 뭐 등급에 맞춰서 꼬꾸라지듯이 꼬꾸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소위 서울에 있는 주택을 백채로 보고 예. 가장 가격순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집 1번에서 20번까지의 주택들이 예. 그 주택을 사실 만한 서울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전국에서 가장 소득 높은 그 5분위 분들이 소득 대비 거의 15배 가깝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네, 15배. 그거는 대출을 받아서는 그러니까 자기 소득 1이면 PIR 15면은 예. 15 곱하기 0.60% LTV 60%를 받으면은 예. 그 주택 가격의 60%를 빌려서 원리금 계산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4%로 40년을 빌리면 예. 이제 가격 15인 집을 살 수가 없죠. 이론상 상한선이 13이거든요. 그리고 5%로 40년을 빌리게 되면은 네. 이론상 상한선이 11배로 나오게 돼요. 5%씩 5%로 40년을 네. 빌리면 두 배가 넘게 되는 거죠. 5% 40년이면 원금에. 네, 거의 그런데 예. 그러니까 PIR 11배가 상단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그 21번째 주택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요. 예. 그 PIR 기준으로 다 11배대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주택군들이 아직 조정이 안 됐는데 거기는 그래도 뜨문뜨문 거래가 되고 그리고 당장 뭐 이제 팔 어떤 부담을 좀 덜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매수가 세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못 붙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이런 주택들의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주택군뿐만 아니라 PIR 11배라는 가격도 그 DSR 40%를 다 쓴다는 건 얼마나 냉정한 말이냐면은 예. 그건 세전소득 기준이니까 그렇죠. 세후소득으로는 소위 5천만 원 벌면은 60%인 5천 벌면은
세전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DSR 40이면 2천인데 그게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다 쓴다는 60% 쓴다는 그렇게 거거든요. 예, 1,000만 원도 못해.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예. 우리나라는 주거비로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 20%를 지난 25년간 써왔어요. 예. 자기 소득의 20% 정도만 이제 주거비를 부담을 해왔는데 예. 현재는 PIR 11배 주택도 자기 소득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DSR 40%로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수요 위축이 DSR을 썼을 때부터 나왔고요. 예. 그 22년 1월 달부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던 게 뭐 그때 막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가 DTI 60%로 되게 널널하게 빌릴 수 있었던 거를 DSR 40%로 타이트하게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한 수요 위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너무 세게 위축 나왔던 게 22년 하반기였던 것 같고 지금은 가만히 놔두면은 완전 경착륙해버릴 것 같으니까 예. 서서히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정책모 기제를 쓰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좀 바쳤었는데 여기다가 민영은행 대출이 갑자기 얹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그걸 좀 규제해가지고 예. 정책모 기제를 통해서 조금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말씀하실 게 이제 그 DCF 모델 같은 그런 식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나 이자를 내가 내는 것도 이제 DCF로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0억짜리 아파트를 15억 주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30년이나 40년 모기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 내려고 생각을 하니 15억이나 20억이 더 들어. 그러면 나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30년 후에 나는 사실 50억짜리 아파트를 산 셈이야. 그러니까 50억 30년 후에 이 아파트는 못해도 50억은 돼 있어야 내 본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집에 계속 살게 된다면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떤 의도로 예. 질문하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주택은 기대 수명이 있거든요. 기대 수명. 네, 또 기대 수명이 있구나. 네, 예. 그러니까 주택은 예. 이제 기업과 달라서 기업은 사실 약간 무한한 수명을 가정을 하고 예. 그 현금 흐름을 땡겨 오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기대 수명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인 기대 수명은 평균 40년이고요. 예. 그리고 40년 정도가 지나면 확실히 재건축 단계에 들어가면서 재건축이 한 10년 정도 걸리고 예. 그다음에 새 집이 되면 다시 또 50년 이상의 기대 수명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그 주택의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가주택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게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가구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출산율 낮은 거를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거는 예. 그거는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뭐 100가구를 만들어서 예.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100가구를 만들어서 출산을 했다면은 그 100개의 가구에서 70명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 200명인데 예. 자녀는 70명인 거고요. 그렇죠. 그 70명이 또 운 좋게 뭐 35명씩 뭐 결혼을 했다 쳐. 남자 여자로 네. 나가지고 예. 결혼했어요. 예. 한국이니까요. 예. 외국은 결혼 안 하고도 이제 그렇죠. 낳지만 예. 근데 결국은 그럼 또 35가구인데 예. 여기가 또 0.7이라면은 그렇죠. 그럼 25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세대는 그 200명인데 예. 손자 세대는 25명 되는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50억 정도는 돼야 되는 아파트를 받쳐줄 인구는 줄어들어 있다. 네, 그러니까 아. 그 30뭐 갑자기 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서서히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된다는 게 그 하는 보고서였지 않습니까? 예. 그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되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구 감소는 다른 나라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 막 0.7 곱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세대는 200명인데 우리 손자 세대는 25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0.5명이라는 거는 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우리 세대는 200명인데 네. 우리 손자 세대는 12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그 10분의 1 토막도 아니라 2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계산했으니까 예. 자녀 세대가 살아 있으니까
그 서서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신규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피부양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 재정 부담도 커지고 이러면서 일본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굉장히 빨리 걷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일본보다 훨씬 빠르죠. 지금. 네,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예. 일본은 여전히 출산율 1.3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한 30년, 40년 이상의 그 자산을 생애 주기를 갖고 있는 자산을 취득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예. 현재는 출산율 0.7, 0.5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와닿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는 막 주저주저하게 좀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한 10년 걸려서 재건축하고 재건축한 이후에 5, 60년 가야 되는데 예. 그 후에 그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전망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 약간 소요 심리를 그 조금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 예. 그 전반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높은 레벨이다 보니까 소득 대비 예, 소득 대비 높은 레벨이어서 가뜩이나 살 수도 없는데 뭐 이런 좋은 사지 않을 어떤 명분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채로 좀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인구 문제 때문에 성장률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을 넘어서 계속 곱하기를 하면 그래도 양수가 계속 나오는데 0.9라고 하더라도 계속 곱하면은 무한대로 곱하면 결국 0에 수렴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합계 출산율 한 명은 그렇죠. 부모 기준 2명이 자녀 1명 되는 그렇지. 거라서 예.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면은 그렇죠, 인구는 그렇죠. 구조적 감소고요. 그렇죠. 1.3명 이하일 때는 음. 최저 출산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체제 유지가 안 되는 출산율이라고 그 인구학자들은 얘기하고 OECD 국가에서 1명 이하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에서 1명 이하는 한국밖에 없고 체제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의 지금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계속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랄지 무슨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출시를 한단 말이죠. 네,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예. 그 출산율 높은 지역은 그래도 1명 넘어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좀 패러다임이 사회적으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달라질 만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지금은 이제 출산율 0.5명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서울 부동산이 굉장히 견고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그렇죠. 강하죠. 많거든요. 그게 강하죠. 예, 우리나라의 네. 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서울 안에서도 도시 기능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기능들. 서울 안에서도 네, 예,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는 예. 어린이집 없어지고 초등학교 없어지고 네, 그리고 기업 어린이집들도 한 군데씩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도시 기능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과정에서 거꾸로 이제 합계 출산율 높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강력한 기업 일자리를 그 잡고 있는 그런 도시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조금 논의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미국도 그 2명에서 2.1명 깨지면은 인구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2명에서 1.8명대 정도로 내려갔었던 그 80년대 때 그때 미국에서도 인구 감소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그런 우려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막 그레고리 맨큐 교수 등장하고도 연구를 많이 아. 했었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소결은 맨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하면 주택 가격이 빠진다고 봤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해도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견조하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이런 논의를 했던 나라는 미국은 여전히 1.6명이거든요. 80년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1.6명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0.7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숫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조금 빠지니까 네. 이러면서 막 분석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유지를 예. 했잖아요. 그렇죠. 그 2.1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려고요. 우리는 한참 이런 숫자를 관리 안 하고 있다가 한 명 이하로 내려가니까 2018년에 약간 위기감 느꼈다가 근데 지금은 0.7명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 1년에 0.05명씩 빠지니까 이거는 완전 심각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막 사회적으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그런 논의가 그러니까 장기
수명을 갖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 아닌지 한 논의가 없는 게 전 좀 의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멀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